이낙연 신당과 이준석 신당이 연대를 해도 네. 큰 시너지 효과는 없을 것이다. 예. 분석이 됐다고 그렇죠. 하네요. 이번 숫자로 보니까 미디어 리서치 조사 보면 합쳤을 때 지금 이것은 이낙연과 이준석 두 개만 합쳤을 때를 일단 한 거예요. 네. 민주당 37.1, 국힘 37.6. 이건 뭐 거의 같다고 봐야겠죠. 근데 두 개가 이낙연과 이준석 합쳤을 때 10.8. 그러니까 11 정도 봐주면 되는 겁니다. 우리 정치가 기득권 양당의 포로에서 벗어나서 드디어 국민 앞에 들어서는 정치 해방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텐트 크게 쳐주십시오. 텐트보단 좀 멋있는, 비도 막을 수 있고 바람도 막을 수 있는 큰 집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이 대한민국의 미래고 그날이 대한민국의 정치 개혁이 완성된 날이라 생각합니다. 유권자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정책, 기발한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견과 입장을 존중하고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것이 우리 유권자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살아있고 제대로 토론하고 집단적으로 의사를 결정해 나가고 책임지는 그런 정당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한 주간의 여론 짚어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배 소장님, 윤 대통령 지지율이 갤럽에서는 소폭 상승했고 MBS와 리얼미터에서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한 주간 어떤 점이 영향을 줬습니까? 별로 특별하게 영향을 미친 요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계속해서 달라진 형태의 부처 업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부처별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주제별로 여러 부처를 모아서 그 주제에 대해서 국민들까지 포함해서 토론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만 별로 뭐 이게 알려지기는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화면을 보시면 MBN이 준비한 그래픽인데 보시면은 그대로 좀 일직선입니다. 그러니까 오르락 내리락이 별로 없는, 물론 이제 조금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건 있는데 거의 박스권에서 별 변동이 없는, 그러니까 신년 들어서 더 두드러지고 있는 현상인데 대체로 대통령에 대한 관심보다는 총선에 대한 관심,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관심이 더 집중되는 현상으로 보입니다. 이강윤 소장님, 정당 지지율을 보면 MBS에서는 국민의힘이 지난 조사와 동률, 민주당은 소폭 상승했고요. 갤럽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지난 조사와 동률을 기록했고 리얼미터에서는 소폭 상승, 국민의힘 소폭 하락입니다. 전체적으로 정당 지지율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그 소폭 등락 변동폭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유권자분들이나 시민들은 현재 정당 지지율에 대해서는 관망 상태다. 그리고 예비 채점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새해 벽두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 피습 여파가 각 정당 지지율에 급격한 변화를 준 것 같지는 않고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새로운 모습 보이고 있는데 개인 지지율이나 관심은 상당히 눈에 띄게 큰 폭으로 뛰고 있습니다만 이게 소속 당인 국민의힘 지지율로 연결되고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유권자들은 아직 한동훈 개인에 대한 관심이나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은 분리해서 대응하고 있고 이번 선거를 올 총선을 바라보는 것에도 그런 점은 진하게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배 소장님, 한동훈 네. 비대위원장 등판이 지금 방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율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자이가르닉 현상이라고 우리 시사 스페셜에서도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방금 전에 이강윤 소장께서 예리하게 분석을 해주신 대로 개인에 대한 주목도와 관심은 굉장히 높아졌다. 네. 이른바 우리가 3A 분석으로 보면은 어텐션, 개인에 대한 어텐션은 높아지는데 이것이 국민의힘으로 넘어가려면 국민의힘도 거의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동일시 되는구나. 이렇게 확실히 돼야 되는 이른바 어슈어런스가 가능해져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이 다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바꿀 국민의힘이고 국정 운영에도 영향을 준다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좀 좋게 보자, 더 괜찮게 보자, 이런 호감도를 끌어올리는 어펙션, 이제 애정까지 이어지는 것인데 아직 그렇게는 되지 않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머물러 있는데 이게 바로 이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넘어가려고 해야 되는데 넘어가지지 않는, 그러니까 특검법 관련, 김건희 특검법 관련 주변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너무나 익숙할 텐데 법조인이 너무 많다. 판사, 검사, 변호사, 검사, 판사, 변호사.
마지막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어떻게 차별화가 할 거냐 이 부분 때문에 아직까지 국민의힘이나 대통령 지지율 쪽으로는 중도, 무당, 또 수도권, 2030 세대, MZ 세대가 못 들어오는 현상으로 보입니다. 이 소장님, 총선 때 정부를 견제한다는 여론이 지원한다는 여론보다 높은 것으로 예. 나타났습니다. 갤럽과 NBS 모두 견제 여론이 과반을 넘겼는데 지금 총선이 100일도 채 안 남았잖아요. 총선 구도와 관련해서 이 점은 어떤 걸 시사하는 거죠? 앞으로 큰 결정적인 변화가 없다면 이 점은 계속 유지될 사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최근 들어와서 지금 말씀하신 두 여론조사 결과들에서 심판 투표, 정부 여당에 대해서 좀 불만이 많다 이런 게 50을 넘었거든요. 물론 그 전에도 뭐 46, 7, 8 이렇게 오르내린 적은 있습니다만 네. 이거는 꽤 유의미한 변화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현 정부 출범에 대한 중간 평가나 심판 투표적 요소가 강할 것이고 민생 경제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를테면 고물가, 그다음에 가계부채 네. 이런 건 굉장히 큰데 처분소득은 그에 맞추어서 커지지 않았으니까요. 팍팍한 삶은 가는 것이죠. 그 대선 그다음에 두 당의 대표의 대결 이게 윤석열과 이재명의 연장전이냐 아니면 비대위원장으로 새롭게 온 한동훈과 이재명의 대결 구도로 바뀌느냐. 한동훈 인기, 이재명 인기는 현재 차기 대선으로 거론되는 사람들의 인기는 지금 잡히는 숫자는 어음 같아요. 네. 현찰은 아니고요. 아마 다음 선거까지 앞으로 3년도 더 남았으니까 지금 하는 것은 그냥 호감도 조사일 것 같고 그렇다고 보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적 요소가 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동훈에 대한 개인적인 인기가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지만 그게 선거의 성격을 확 바꾸는 메이저 팩터로 기능하기에는 조금 더 두고 볼 대목이 많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나 김여사 특검법이라거나 이런 것에 대한 반대 여론도 굉장히 높았거든요. 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거에 대한 반대 여론. 근데 이미 이제 거부권은 행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계속 살아서 움직이는 이슈가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배 소장님, 여론조사 공정이 총선 때 어떤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냐 묻는 조사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선택할 것이라는 응답이 모두 하락했습니다. 예. 신당 영향 때문일까요? 그 때문으로도 봐야 되겠죠. 뭐 기존의 정당에 대한 혐오감도 있습니다만 신당 효과가 그다지 주목하지 못하는 정도 수준이라면 그렇진 않을 텐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3당 그러면 정의당 그랬는데 정의당은 고작 1.6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당이 7.8 이준석 신당, 3.9 이낙연 신당 이보다도 더 높은 결과가 있기도 하고요. 근데 이 결과를 보면은 두 정당을 만약에 합한 이른바 빅텐트가 가셔야된다면 10%가 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자릿수 정당? 이거 우리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인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른바 우리가 신상 효과, 그다음 또 하나는 웩드 도그, 보도량,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게 되는 이른바 관심을 더 기울이게 되는 신당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인물도 굵직굵직합니다. 좀 더 구체화되기 전에는 금태섭, 양양자 전대 이번에는 이낙연, 이준석, 원칙과 상식, 김종민, 이원욱, 조홍천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려나 보나? 될까?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무당층이나 중도층이 좀 이렇게 직접 동기부여가 적극적으로 안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네. 더 가시적으로 적극적으로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기존 정당의 선택지에서 벗어나서 그럼 새로운 선택을 해볼까라는 것에 대한 영향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강윤 소장님, 네. 지역별 지지율 보면요. 갤럽 조사 결과인데 인천 경기 지역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이 1%포인트 접전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눈여겨볼 변화가 시작된 그 첫 단초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네. 석 달 후에 과연 벽보를 붙일 정당과 후보자의 정확한 명수가 아직은 전혀 오리무중인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나오는 변화의 것을 앞으로도 갈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대단히 위험하지만 네. 작년 초에 치러진 대선에 비해서는
꼭 그대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게 하기에는 현재는 충분해 보입니다. 그리고 서울과 경기 인천의 양상이 뭐라 그럴까요? 그 한국 증시와 미국 증시가 달라지는 것을 경제신문에서는 디커플링 효과 이런 말도 쓰던데 네. 예전에는 비슷하게 움직였지만 작년 대선에 이어서 이번 총선에서는 상당히 달라질 것이다. 네. 서울과 나머지 지역 그리고 인천은 민주당 돈봉투 사건 수사 여파도 있고 그래서 지난 총선에서는 인천에서 민주당이 굉장히 석권에 가깝게 많이 했지만 이번에는 꽤 가깝게 붙을 것이다. 아무튼 최근에 나오기 시작한 것들은 두 당의 차이가 제법 좁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 주장님, 민주당 부산 경남 지지율이 갤럽 조사에서는 상승했는데 매트릭스에서는 하락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테러를 당한 것이 해당 지역 지지율에 영향을 줬을까요? 줬었겠죠. 그리고 분명히 단기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이 지지율, 개인 지지율 관련된 분들 우리 추이를 보더라도 좀 결집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갤럽은 이 조사 기간의 특성상 연말 연초에 조사를 쉬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갤럽의 조사를 보는 것은 조금 추세를 보기는 적절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한 달여 떨어진 그 간격을 유지한 채 되고 있는 이 매트릭스 조사를 좀 보시게 되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이 매트릭스 조사 결과일 텐데요. 자, 이 화면입니다. 이 매트릭스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이 43%, 더불어민주당이 28%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광용 소장이 말씀하셨던 대로 이번 구도를 윤석열 대통령으로 또 이재명 대표로 보느냐. 그런데 관심도만 놓고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대 이재명 대표 이렇게 보는 것도 상당히 두드러집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피섭으로 그 결집했던 그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여론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11월 12일 1박 2일, 10일, 11일 방문하면서 그것을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끌어가는 그런 현상의 결과가 나타났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충청권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오차 범위 내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충청권 유권자를 사로잡을 각 당 전략은 어떤 게 있을까요? 누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총선에 사실은 수도권이 아니라 충청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네. 충청이 그만큼 중도적 성향이 강하고 현역은 더불어민주당이 다소 현역을 확보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을 보면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별 차이 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302 이번 충청권 판세를 결정짓지 않나 보이는데 첫 번째는 공천입니다. 어떤 공천을 하느냐.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하게 된 이상민 의원의 영향력, 그 외에 기존의 민주당의 충청권 장악력, 이른바 공천입니다. 그다음에 공약입니다. 항상 우리가 왜 역대 대선 같은 데 보면 굵직굵직한 충청권 공약이 나왔거든요. 수도권 이전에는. 그런데 별로 안 보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공약을 가지고서 중부권 과학기술 중심 지역, 이 충청권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당이 더 구체하냐. 마지막에는 공인 효과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충청권에서의 영향력,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이 대결하는 충청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광윤 소장님, 총선이 다가오면서 여야 모두 지금 공관위 구성하는 등 지금 공천 준비 한창인데요. 국민의힘은 멋진 공천, 민주당은 국민 공천을 약속했습니다. 각 당의 공천을 바라보는 여론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친이대 공천을 얼마나 하느냐, 그거가 아마 큰 채점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테면 친윤 검사들 막 당선 확실한 곳에 막 갖다 붙는다거나, 또 친명, 그리고 예전에는 상대당의 유력한 사람에게 겨냥해서 내거는 것을 자객 공천, 자객 출마라고 그러는데 요즘은 자기 당 안에서 서로 다투는 양상을 자객 내천, 자객 공천 이런 말 하더군요. 네. 어쨌거나 결국은 국민을 위한 공천, 말은 아름답게 많이들 갖다 붙이는데 결국은 내 보신을 위해서 윤석열 또는 이재명 등이 향후를 내다보고 나를 지켜줄 사람들 위주로 진용을 짠다면 국민들은 굉장히 평가가 박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배 주장님, 공천 네. 결과 등 이 컷오프 대상자에 따라서 총선 판도가 바뀔 수 있을까 하는 점이 궁금한데요. 예. 다름 아니라 이게 지금 제3지대 신당이 버티고 있잖아요. 그렇죠. 바뀝니다. 공천 잘 못하면 큰일 납니다. 날벼락 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데이터상으로 볼 때 공천을 잘못하는 걸 가리켜서 우리가 꽁천,
꼼천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돼버리면 뭐 이제는 뭐 옥새 들고 나라서 옥새 들고 달리자 이런 것도 있지만 꼼천이 돼버리면은 중도 무당 2030 MZ 세대도 꼼이라고 그러신 겁니까? 꼼도 있고 꽁도 있고요. 네. 꼼 잡고 꽁 잡. 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되면은 2030 MZ 세대도 단언할 수 있지만 지지층들도 완전히 분노하게 되면 아니 무슨 이런 공천을 내? 그러니까 후보자들과 후보자를 지지해왔던 사람도 만약 불이익을 당한다면 그런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심지어는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지지층, 또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균열도 발생한다.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뭐냐? 여기서 일탈락되면 좋은데 탈락한 사람이 갈 곳이 있다는 겁니다. 네.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에 가기 때문에 이것이 일종의 2차 파장으로 번지기 때문에 공천 잘 못하면 망한다. 이런 상황. 이낙연 전 대표와 원칙과 상식 소속 민주당 의원 3명 탈당했습니다. 각각 별도의 신당 움직임인데 이준석 신당과 비교했을 때 파급력은 어떻게 보세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신당 지지율을 보면 이준석 신당이 더 결집돼 있죠. 왜냐하면 이거는 네. 결과적으로는 기존 정당과 마찬가지로 신당도 지역 기반이나 세대 기반이나 그다음에 인물의 이 특징적 기반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본다면 이준석 정강정책 가칭개혁신당의 위원장이 불러왔던 그 돌풍 그리고 2030 특히 남성들을 다 잡고 있는 점 그다음에 지역적으로는 뭐 특정 지역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수도권에 그런 경향이 많다라는 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아직까지 그 정도의 두드러지는 일종의 이 기반을 가지고 있는 뚜렷한 이 기반에 대한 구분이 이낙연 신당과 원칙과 상식 3명의 의원은 아직까지 불어오고 있지는 않다. 좀 지켜봐야 되겠죠. 이들이 말 그대로 합종 연행을 하면서 이낙연 신당 플러스 원칙과 상식 여기는 또 박원석 정태근 전 의원까지도 결합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가시화된다면 좀 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강윤 소장님, 지금 뭐 신당이 이곳저곳에서 진행되잖아요. 현재까지만 해도 움직이는 곳이 5곳인데 3지대 이제 빅텐트론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가능합니까? 보도가 가끔 언급되는 곳만 5개잖아요. 네. 스펙트럼이 너무 다르고 5개가 모두 한 텐트 안에 들어오기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기호 3번을 누가 차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네. 5개 정파가 모두 다 한 우산 속에 들어와서 3번으로 이번 총선을 치른다면 그래서 이번 대결이 국힘, 민주당, 제3번 정당 이 3분지계 형식으로 간다면 조금 영향은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5개가 모두 한 우산 속으로 가는 것은 현재로서는 낙관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데 후보를 내는 정당이나 정파 개수가 많아질수록 그렇다고 투표율도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네. 또 너무나 많기 때문에 변별력이 없고 각 유권자들이 각 정당이나 정파의 차별성이나 무엇을 하는지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주요 정당 2개 정도의 표 쏠림 현상은 오히려 더 심해질 수도 있겠다. 미디어 리서치 조사인가 보니까 네. 이낙연 신당과 이준석 신당이 연대를 해도 네, 큰 시너지 효과는 없을 것이다. 예, 분석이 됐다고 그렇죠. 하네요. 이번 숫자로 보니까 미디어 리서치 조사 보면 합쳤을 때 지금 이것은 이낙연과 이준석 2개만 합쳤을 때를 일단 한 거예요. 네. 민주당 37.1, 국힘 37.6 이건 뭐 거의 같다고 봐야겠죠. 근데 2개가 이낙연과 이준석 합쳤을 때 10.8, 그러니까 11 정도 봐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일단 차이가 상당히 나는 것이고 이낙연과 이준석을 따로따로 조사했을 때는 이낙연이 작게는 4부터 많게는 한 7쯤 나오고요. 네. 이준석 정당 현재로서는 작게는 한 7.8에서 많게는 11 정도 나왔어요. 그럼 2개가 따로따로 있을 때의 합보다도 늘어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밖에 안 돼 하는 생각이 아직은 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합종 연횡이나 뭐 빅텐트 얘기가 하도 많이 나오고 이것은 아마 2월 초 중순까지 계속될 거기 때문에 네. 그때까지의 피로도 너무 주면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배 부장님, 이 대목에서 이제 궁금한 게 지금 무당층이 20%대 뭐 중후반까지 나오잖아요. 더 높게 예. 나오는 곳도 있는데 네. 무당층에서 신당으로 옮겨갈 비율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실제 우리가 역대 선거 때에 투표하는 사람들을 분석을 해보면 무당층도 나누어집니다. 무당층도 신당이 있으면
기존 정당을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것이 무당층이기 때문에 기존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새로운 선택을 하기도 하지만 또 투표를 하러 가지 않기도 하고 네. 여론조사에서는 투표를 안 한다고 했지만 주변에서 다 사전투표 때부터 투표하러 가죠. 본투표일 날 투표하러 가죠. 또 후보자 공보가 집으로 오죠. 이러다 보니까 그래도 해야지.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데 왜 안 해? 막 방송에서 또 그런 얘기하면 듣다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투표를 하러 가는데 네. 이런 걸 좀 망라해 보면 실제 신당에 최대 갈 수 있는 무당층은 대체로 한 절반 정도다. 많이 가야. 네. 그러면 한 20%의 무당층이 되는 데서 절반이라면 신당 파워가 그렇게 엄청날 정도로 빅뱅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신당이 무당층만 잡으면 돼, 중도층만 잡으면 우리 거야.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선거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지역 기반, 물론 우리가 기존의 어떤 지역을 맹주로서 호령하는 그런 기반이 아니라 뭔가 지역 발전을 위한 기반이 되겠죠. 또 하나는 연령대별로 이들을 위한 어떤 지역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반도 중요한데 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 좋은 방법이 제가 스페셜하게 제안드리는 부분은 직업군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이트 칼라만 해도 유권자의 40%입니다. 네. 그 다음에 자영업이 20%고 블루 칼라가 15%거든요. 그러면 이들을 잡아라. 화이트 칼라의 정말 상징이 될 수 있는 정당, 자영업자들의 상징이 될 수 있는 정당, 블루 칼라 노동자분들이죠. 상징이 될 수 있는 정당을 만들면 적어도 두세 개 군을 접하면 올해 신당 효력은 효과는 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